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외자운용원의 운용전략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진철 과장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은금요강좌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인데요. 사실 이 주제는 한은금요강좌에서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다시 다룬다고 해서 의미가 퇴색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나름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강의에서 분석의 시계를 금연중으로 설정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최근 이벤트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외자운용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외자운용원은 또 투자 운용을 하는 그런 부서인데요. 투자 전략 측면에서 평소에는 접근을 하지만 오늘은 일반적인 동향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건 제가 제 자리에 앉아서 매일매일 보고 있는 블룸버그 단말기 조회 화면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미국채 10년물 금리 그래프를 보고 계신데요. 제가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할 정도로 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금리이기 때문인데요. 금리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채권 가격과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 채권 가격에는 경제 전반의 이벤트에 대한 그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가 이제 반대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채권 가치가 낮아지면 채권 보유에 따른 더 큰 보상을 채권 매입자 측에서는 원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수익률 또는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론적으로는 경제학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채권 가격은 미래의 수익 흐름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화한 값과 같아야 합니다. 이 항등식에 의해서 또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로는 미국 국채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국채는 가장 안전한 금융자산으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고요. 또 미국 경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미국의 금리가 타 국가 금리의 움직임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채 금리를 살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0년물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데요. 미국채 10년물은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유동성이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10년물이라는 것은 이제 만기가 10년이라는 얘기라서 굉장히 장기 채권에 해당이 되는데 장기 채권에는 단기 금리에 더해서 장기간 보유에 따른 일종의 추가적인 보상인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제 성장이라던가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전망 등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분석에 굉장히 유용한 지표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별도 언급이 없으면은 금리 하면은 그 만기는 10년물이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10년물 금리 움직임을 보면 저 오른쪽 끝에 쪽이 이제 2018년도의 금리 움직임인데요. 금년 이제 2월 초에 한번 급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등락을 거듭하다가 또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또 안정됐다가 다시 한번 급등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그 이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우려, 그리고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금리 움직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차례는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국제금융시장을 관통하는 3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입니다. 선진국 국채금리부터 보실 텐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상승하다가 최근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는 경제지표 호조, 연준 금리 인상 기대 강화 등으로 금년 중에 상당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경제지표 호조 말씀드렸는데 경제지표 대표적인 지표들이 이제 고용지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매월 초에 발표하는 고용지표가 있는데요. 간혹 뉴스에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non-farm payroll이라고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 증감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걸 굉장히 시장에서는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실업률이라든가 임금 상승률 등도 발표가 됩니다. 이 취업자 수 증감이 금년 중에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10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의 그런 견조한 숫자를 보였고 혹여 이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또 우연히도 임금 상승률 등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고용시장이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잘 아시는 지표인데 실질 GDP 증가율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1사분기 GDP 성장률이 2.2%, 전기 대비 연율이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데요. 1사분기 2.2%, 2사분기 4.2%를 기록을 하게 되고요. 3, 4분기에는 또 3.5%의 꽤 괜찮은 성장률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전기 대비 연율 성장률이 4%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 요인에는 많이들 아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거의 1조 5천억 달러 가량의 감세를 계획하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가 상승률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라고 하는 지표인데 이것도 최근에 2% 중반대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연준의 그 금리 인상 기대가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의 예로서는 그 파웰 의장이 중립금리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책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미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더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그 발언이 있은 10월 3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12bp가량 상승을 하게 됩니다. 국채금리가 12bp가량 상승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보통은 한 2에서 3bp 정도 하루에 움직이는데 이날은 10bp 넘는 그런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또 금리 하락 요인이 최근 들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들어서 주가 및 유가가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연준 주요 인사들이 도비시한 발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리아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에 중립금리, 정책금리가 중립금리에 어느 정도는 가까운 것 같다. 그리고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경제지표를 보고
금리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건데 당시에 지표가 주가나 유가 등이 안 좋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쉬었다가 할 수 있겠다. 완화적인 스탠스로 돌아설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굉장히 도비시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미국 정책 금리와 2년물 금리, 10년물 금리를 같이 그렸는데요. 정책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서 2년물 금리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큰 폭 상승을 하다가 좀 하락하고 다시 상승하다 하락하고 이러한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주로 불확실성이나 국채 수급 상황 등을 반영하는 기간 프리미엄 변동의 좌우가 되는 모습입니다. 기간 프리미엄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등락을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은 금년 2월 초에 주가 급락 사태가 있었습니다. 주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시장의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악화가 됐고요. 그래서 주식도 팔고 채권도 팔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채권 금리는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3월, 4월 들어서는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또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화가 돼가지고요. 미 국채를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금리가 조금 하락을 하다가 4월에는 또 유가가 상당폭 상승을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금리도 같이 상승을 하고 또 5월에는 아르헨티나가 IMF 구제금융 신청을 했었고 또 6월에는 이탈리아 재정 건전성 우려 그리고 또 6월에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심화가 됩니다. 그런 영향으로 금리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8월에는 이제 터키 제재 이슈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11월에는 유가랑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지역하고 일본 금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등 중심국은 이탈리아 재정 건전성 등으로 상승이 제약됐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유로 지역은 연초만 하더라도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시장에서는 많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제 배경으로는 이제 ECB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럽 경제 성장률이 계속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사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이 0.4%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파라든지 파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좀 안 좋은 것으로 봤었는데 2, 4분기에 반등을 해야 되는데 또 0.4%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좀 부진한 것 같다라는 그런 시장의 우려가 있었고 또 3분기에는 더 떨어져서 0.2%를 기록합니다. 성장률 예상치 하회 이슈가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탈리아 등등의 정치 불안 이슈도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금리 같은 경우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변경 기대가 있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 중에는 뭔가 변화를 줄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금리가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유로 지역 금리는 올해 이탈리아 재정 건전성 이슈가 주요 이슈로 작용을 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양대 포퓰리즘 정당인 그 오성운동과 동맹당이 3월에 총선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체제 정당, 그러니까 약간 진보적인 정당인데요. 오성운동은
그리고 동맹당은 좀 극우에 가까운 당인데 두 당이 어쨌든 공통 기반은 포퓰리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연정에 합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향후 포퓰리즘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에는 2019년도 예산 적자 목표를 이 연정 체제에서 제시를 하게 되는데 GDP 대비 2.4%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종전 정권에서는 0.8%였으니까 거의 그 비중으로 따지면 한 3배 정도 재정 적자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셈인데요. 이러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졌고 실제로 이 예산안을 EU 집행위원회에 10월 달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EU 집행위원회가 이 예산안을 환송을 하고 3주 내에 다시 제출하라 라고 하면서 갈등이 좀 깊어지고요. 그래서 3주 후에 진짜 11월에 다시 제출을 했는데 2.4% 그대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전이죠. 11월 21일 수요일으로 기억하는데 EU 집행위원회에서 이탈리아 예산안의 그 적정성 여부를 판정을 했는데 EU 기준을 위반했다라고 최종 판정을 내렸고요. 과징금 부과 등 시정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이슈는 계속 유럽 지역의 주요 이벤트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흥국 국채금리입니다. 취약국을 중심으로 상당폭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외채나 재정적자, 그것도 정치적 불확실성 등 구조적인 취약성이 부각이 되면서 일부 신흥국의 채권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요. 물론 그 기본적인 배경에는 미 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은 자본 유출 그리고 금융 불안 우려가 확대되기 마련인데요.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금년 중에 뉴스에 가장 많이 나왔던 터키 같은 경우에는 금년 중 국채금리 변동 폭이 거의 한 500bp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5% 국채금리가 뛰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등등등등도 굉장히 금리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에는 EMBI 플러스 스프레드라는 지표인데요. 이거는 영어로 이제 EM은 이머징 마켓이고요. BI는 이제 본드 인덱스인데, 이제 신흥국 채권 수익률과 미국 채권 수익률 간의 차이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로 신흥국 증시의 투자 매력이나 안전자산 선호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는 것은 위험자산인 신흥국 채권을 투자자들이 불안하게 여겨서 매수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신흥국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인데요. 금년 중에 신흥국 채권 가격이 선진국 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가입니다. 선진국 주가부터 보실 텐데요. 국별로 차별화되다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가 같은 경우에는 10월 3일에 사상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금년 중에 금리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그리고 기술주 밸류에이션 부담, 위험 회피 분위기 등이 가세하면서 10월, 11월 중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기술주라는 말이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들 아시다시피 팡이라는 건데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기술주들이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유로 지역도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었고요. 그리고 일본 주가도 미국과 유로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주가 변동성 빅스라는 지표 그래프인데요. 2월 초에 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미국 금리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주가가 폭락을 했었는데 그게 반영돼서 2월경에 굉장히 좀 빅스가 치솟았다가 이후 안정을 되찾더니 다시 이제 10월, 11월에 주가가 다시 급락을 하면서 높은 수준으로 다시 올라온 모습입니다. 다음은 신흥국 주가입니다.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신흥국 주가는 일단 취약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 우려가 연중에 계속 지속이 된 데다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세계 교역 둔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신흥국은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의 성장을 하게 되는데 세계 교역 둔화세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관련해서 IMF에서는 최근 신흥국 성장 전망을 굉장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연초에는 5%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는데요. 이제 연중에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는 최근 4.7%까지 신흥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신흥국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일 텐데요. 중국도 경기 둔화 우려, 무역 분쟁의 영향 등으로 다른 어떤 신흥국보다 큰 폭으로 중국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입니다. 미 달러화는 강세,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 달러화는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미국 경기 등으로 4월 이후에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3월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나 어떤 무역 정책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시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정책을 펼수록 오히려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안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어서 약세로 많이 베팅을 했었는데요. 4월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이제 확인을 하고는 시장에서 좀 생각을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가 대세다라는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 관련해서 이제 DXY라는 지표를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DXY라는 지표가 2017년 말에는 92 정도였는데 4월에 89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96.5 수준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DXY 인덱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결국 이제 통화 가치라는 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다양한 통화로 측정이 가능한데요. 유로화로 측정을 할 수도 있고, 엔화로 측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제 각각의 기준으로 측정하다 보면은 좀 헷갈린 면도 있고. 그 달러 가치의 추세를 좀 파악하는 데가 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통화 간의 가중 평균에서 지수화를 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가중 평균의 대상이 되는 통화로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그리고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 이렇게 6개 통화고요. 유로화가 거의 가중치가 60%에 육박합니다. 거의 그 DXY 인덱스의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기준치는 1973년 3월을 100으로 해가지고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흥국 통화인데요. 달러가 강세를 가다 보니까 당연히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5월 8일이었던 것 같은데 IMF 구제금융 신청을 했던 아르헨티나가 이제 외채 부담 등으로 경제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환율이 굉장히 절하가 됐고요. 그다음에 터키도 금년 중에 경상수지 적자나 외환 보유액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폭 절하가 된 모습입니다. 이제 국제금융시장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3가지 정도 제가 준비를 했고
첫 번째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이슈입니다. 그래서 정상화라는 말은 결국은 뭔가 비정상적인 게 있었다라는 뜻일 텐데요.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 안정을 이제 타겟팅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 안정을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금리 수준을 조정하는 정책인데,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당시에는 물가가 굉장히 안정이 됐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금융 불안이 생겼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 금융 안정을 무조건 담보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이에 따라서 다수의 중앙은행들은 과거와 달리 좀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금융 불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통적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용자산을 매입하는 거,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선제 지침으로 시장에 어떤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말까지는 현재 낮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올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이렇게 시간 베이스로 약속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지표를 이렇게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실업률이 1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선제 지침,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적 완화로 많이 알고 계시는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있고요. 제가 그래서 사진 3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파웰 연준 의장입니다.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차 있는 표정인데요. 손동작도 보면은 뭔가 지표가 계속 상승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 같고, 실제로 미국 경제는 굉장히 고용이나 성장률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연준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통화정책 정상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왼쪽은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데요. 뭔가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죠. ECB는 사실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QE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정책을 작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QE 테이퍼링 이후에도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또 다른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물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BOJ, 일본 중앙은행의 구로다 총재의 모습인데 역시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각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을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차이가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대표적인 것은 제로금리가 있는데요. 미국 경제는 2004년 이후에 이제 호황을 맞이해가지고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징조가 보임에 따라서 정책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서 2009년부터는 제로금리를 달성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거의 7년 동안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양적 완화, 퀀터테이티브 이징이라고 하는 QE 관련된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미 연준은 이제 미국채나 또 MBS 등을 상당량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장기 금리입니다. 소비나 투자 등은 이제 장기 금리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정책 금리를 내리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시장의 장기 금리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 국제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2010년 3월까지 QE1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후에도 2010년 8월부터 11월 2일까지 QE, QE2 그리고 이후에도 QE3까지 진행을 하면서 경기 부양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한계점과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정상화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가 이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느냐, 지속 가능하냐라는 우려가 제기가 됩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중앙은행이 장기 채권을 매입하다 보니까 채권 시장 구조 자체가 좀 왜곡된다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매입 대상 채권 자체가 부족해지는 게 직접적인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수단의 소진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일단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내렸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더 이상 금리를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을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려놔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를 장기간 시행함에 따라서 이제 그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도 좀 의문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상화 필요성 관련해서 파이낸셜 타임즈 분석 기사를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그래프 보시면은 가로축에는 실업률 그리고 세로축에는 CPI,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실업률이 떨어지면 경제가 이제 뭔가 호황을 맞이한다는 얘기니까 그에 따라서 물가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하향하는 이러한 모양의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도출이 됐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실제 지표를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봤더니 오른쪽과 같이 뭐 실업률은 좀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 물가는 그다지 오르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특정 패턴을 찾기 어려운 이러한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마치 잭슨 폴록의 드립 페인팅 같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하는데 또 어려움이 많이 있게 됩니다. 사실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게 긴축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량이나 어떤 연준의 자산 규모를 줄이는 것 자체는 아닌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게 있는데요. 테이퍼는 뭔가 점점 가늘어진다 이런 뜻이고 텐트럼은 뭐 의학 용어라고 합니다. 뭐 긴축 발작을 뜻하는 말인데 이제 당시 버냉키 연준 의장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추후 수차례 정책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양적 완화 프로그램의 속도에 대한 뭐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긴축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 국채 금리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크게 변동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다른 예로는 옐런 의장의 6개월 발언이 있습니다. 이제 버냉키 의장 이후에 옐런 의장이 이제 의장 자리에 앉게 되는데요. 2014년 2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첫 번째 정책회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위쪽은 이제 정책회의 의결문의 내용이고요. 밑에는 그 회의가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기자와의 질의응답을 하는 그 답변에 대한 내용인데 옐런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현재 금리를 상당 기간 동안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정책 결정문에서는 공식적으로 명기를 했는데 기자가 이제 물어본 거죠. 그 기간이 얼마냐 했더니 보통은 대답을 잘 안 하는데 이때 아마 6개월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6개월 후에는 금리 올린다는 얘기구나 라고 오히려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래서 또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결국 통화정책 정상화를 단행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스텝으로 QE 테이퍼링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프는 앞에서 보신 거와는 같습니다. 근데 이쪽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계속 연준의 자산 규모가 늘어나다가 요 QE 테이퍼링 구간에서는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요 양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2014년 1월부터 월 850억 달러씩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것을 이제 매달 이제 100억 달러씩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850억 달러씩 늘어나던 게 이 기울기가 줄어드는 거죠. 750억 달러 쭉쭉쭉쭉 해서 2014년 10월에는 추가 매입 규모가 없는 상태가 되고요. 이로써 우리는 QE가 종료됐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QE 테이퍼링에 이어서 연준은 정책금리 인상도 단행을 합니다. 7년간 이어온 정책금리의 종지부를 제로금리의 종지부를 찍고 2015년 12월에 1회, 또 16년 말에도 1회, 17년에 3회, 그리고 금년 중에도 3, 6, 9월 해서 3회 인상을 했고요. 12월에도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 참가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편입니다. 연준은 BS 축소까지 단행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 6월에 나온 이제 보고서인데 대차 대조표 정상화 원칙과 계획이라는 문서가 나오고 거기에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계획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부터 보유 자산을 월 100억 달러씩 줄이겠다라고 해서 실제 실행을 하고요. 근데 100억 달러씩 줄이면은 그 줄어드는 속도가 이제 너무 작으니까 분기마다는 그 축소 한도를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2018년 1월부터는 월 200억 달러씩 줄이겠다는 거고요. 4월에는 300억 달러, 7월에는 400억 달러, 10월부터는 월 500억 달러씩 실제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준 자산 규모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월별 자산 순매입 그래프인데요. 연준 사례에서 살펴보셨듯이 연준은 이미 자산 규모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미 마이너스 영역에 가 있고요. ECB는 이제 QE 테이퍼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늘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점점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올해 말까지는 자산 전체 규모는 늘고 속도는 줄다가 올해 말에 이르러서는 QE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노란색은 일본 BOJ의 자산 규모인데요. 양적 완화를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플러스로 남아 있습니다. 앞에 그래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중앙은행 간 정책 기조에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텐데요. 최근 정책 기조를 보면 연준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고, 근데 반면 ECB 같은 경우에는 QE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에는 조금 신중한 모습입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웰 의장이 저런 발언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점도표라는 게 있는데요. 점도표는 이제 FOMC 위원 16명이 예상하는 특정 시기의 금리 수준을 이렇게 점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외부에 공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점도표가 점도표 상의 전망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고, 그리고 선물 시장에 반영된 12월 금리 인상 확률도 매일매일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게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당시가 이제 지난주 말이었는데 65%
정도였고요. 지금은 7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지금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데요. 한때는 거의 90% 가까이 갔을 정도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발언이 있었을 당시에는 거의 90% 가까이 됐었을 텐데 지금은 또 주가도 좀 폭락을 하고 좀 리스크 오프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70%대로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반면 이제 ECB는 6월 정책회의에서 QE 종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만 채권을 매입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매입을 안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현재의 금리 수준을 내년 여름까지는 유지하겠다라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동시에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QE 테이퍼링만 보면은 사실은 좀 시장에서는 좀 매파적인 그런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금리는 당분간 올리지 않겠다. 내년 여름까지는 최소한 현재의 0%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공표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 내년 여름이 지나더라도 금리를 올린다는 보장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비둘기파적인 더비시한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의 차이가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이제 보실 텐데요. 일단 시장금리는 이미 전년도 10월 이후에 이와 같은 두 중앙은행의 정책기조 차이를 반영해서 지역 간에 확대가 되었습니다. 왼쪽은 단기금리를 모아놨는데 주황색 미국 정책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미국채 2년물 금리는 같이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장기 금리를 보시더라도 10년물 금리가 중간에 좀 등락이 있었지만 그래도 연중으로 보면은 쭉 상승을 하고 있는데 독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좀 금리 상승 기대가 있어서 상승한 걸 빼고는 그 이후에는 뭐 이탈리아 재정 건전성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부각이 되면서 연중으로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율을 보시면 환율도 이러한 통화정책 기조 차이를 반영해서 달러화 가치가 4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반대로 이제 유로화 가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두 번째로는 이제 신흥국 가격 조정 및 자본 유출을 들 수 있는데요. 신흥국 통화 및 주가 지수가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고 채권 가상금리라든지 리스크 지수는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신흥국의 금융자산 가격 조정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신흥국의 글로벌 펀드 자금 유출입 그래프를 보시면은 4월 하순 이후에는 순유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요 이슈 첫 번째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좀 잠시 쉬어갈 겸 동영상 하나 시청하시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rom this day forward, a new vision will govern our land. From this day forward, it's going to be only America first. America first. Every decision on trade, on taxes, on immigration, on foreign affairs
will be made to benefit American workers and American families. We will follow two simple rules: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We will seek friendship and goodwill with the nations of the world, but we do so with the understanding that it is the right of all nations to put their own interests first. We do not seek to impose our way of life on anyone, but rather to let it shine as an example. We will shine for everyone to follow. 네, 이제 보신 영상은 이제 트럼프 취임 연설인데,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말이 있죠. America first, only America first.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과연 미국이 충분히 강해서이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반대인 거죠. 미국이 이제 세계화를 기반으로 중국이 강력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미국의 위협이 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일 텐데요. 이러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시장에서는 그 본질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된 헤게모니 다툼에 있다는 그런 분석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향후 장기간에 걸쳐서 무역이나 기술 그리고 금융, 자본 부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경기가 여전히 좋고 그리고 미국은 내수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 분쟁을 한다고 해서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타격이 클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킨다는 효과가 있고 사실 그런데 미국 민주당도 사실은 보호무역주의를 전통적으로 지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크게 반대할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무역 관련 권한은 의회 협조 없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권한을 놓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장기화 시에는 그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데요. 미국이 무역 제재를 과도하게 할 경우에는 결국 그 손실이 이득을 넘어설 수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 수출이 잘 돼야 경기가 살아나는데 그러기 위해서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서 미국과 협력이 필수인 상황이긴 합니다. 관련해서 헨리 키신저라는 닉슨과 포드 정권 때 외교를 담당했던 분의 평가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읽어보면 중국의 굴기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 왔다. 향후 개혁 개방이 지속되는 한 중장기적으로 상향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했고 두 거대 질서는 근본적인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것이 경쟁 관계일지 그리고 또는 협력 관계일지에 따라서 21세기 세계 질서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 이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제 진행 경과입니다. 조금 화질이 안 좋긴 한데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있었던 미국의 발표 그리고 실제 실행한 내역 그리고 중국의 보복 조치 등을 쭉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보면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게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3월 1일에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5월, 6월 초까지 좀 협상을 진행하는 듯 하다가 결국에 6월 15일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중국도 이에 대해서 똑같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지금 이 표에는 없는데 또 9월 18일에는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600억 달러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무역 분쟁이 양국 간에 밀고 당기는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또 격화되었다가 긴장이 완화되었다가 이러한 패턴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무역 관련 요구에 대해서 상당한 제안을 해왔다. 그래서 라고 하면서 무역 분쟁 관련 좀 협상의 여지를 좀 남기는 발언을 했었는데 그와 거의 동시에 이제 펜스 부통령은 이제 에이펙 회의에 참석해서 중국의 그 1대1로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일방통행도로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사업 파트너들을 빛의 바다에 빠뜨리고 있다. 중국이 무역 기조를 변경하지 않으면 추가 관세 부과할 거다라고 또 엄포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다음은 미중 무역 분쟁의 파급 경로를 좀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을 하면 기대 경로에 의해서는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확산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미 국채를 사람들이 수요를 할 거기 때문에 미 국채 금리는 하락을 하고요. 주가도 하락하고 미 달러화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달러화 가치는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파급 경로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책 경로인데 이제 중국이 정책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미 투자를 줄이게 되면 미 국채 수요도 줄게 될 테니까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또 주가는 경제 전망이 약화되니까 하락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위안화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쪽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위안화 및 또 관련된 신흥국 통화 가치는 약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물 경로인데요. 무역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서 세계 교역량이 줄게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경기둔화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앞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적어지기 때문에 금리 하락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서 주가도 하락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가 경로를 통해서는 수입 물가가 관세 부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그리고 주가를 내리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주요 지표의 변동을 다른 분석한 내용인데요. 일별 가격 변동을 측정을 했고요. 갈등이 고조되었던 5월, 6월경을 중심으로 지표 변동을 살펴본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1월부터 4월이고 여기가 5월, 6월인데요. 1월부터 4월 중에도 이제 무역 분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이제 금리가 반응해서 소폭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5월, 6월 되면서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금리가 상당폭 하락을 하게 되고요. 이와 같은 현상은 독일 금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이 되고, 이제 이와 이제 반대로 신흥국의 EMBI 스프레드는 큰 폭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주가인데요. 신흥국과 선진국 할 거 없이 큰 폭으로 상당폭 하락을 하게 됩니다. 신흥국이 이제 더 많이 하락한 모습이고요. 환율은 이제 1월, 4월과 5월, 6월이 조금 반응이 달리 나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초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이러한 감세나 무역 정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시장에서 이렇게 프라이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무역 분쟁이
강화되면 오히려 달러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연초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시장이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정책 효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거 효과가 있겠구나 라고 여기면서 달러 가치가 상당폭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신흥국 통화지수는 하락을 하게 되고요. 종합평가 말씀드리면은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통해서 국제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에 편입되어 있는 신흥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분쟁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기대 경로를 통한 영향이 좀 즉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실물 경로를 통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최근 들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제조업 그 PMI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수출 수주 지수라는 이제 하위 항목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준치가 50입니다. 근데 그 50을 뚫고 지금 50 이하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제조업 PMI도 부진한 상황이고, 또 미국에서도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생산자들의 그 마진도 축소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누적 효과는 좀 크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합의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어가지고, 그러한 기대가 지표에 반영된 결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만일 이러한 미중 무역 분쟁이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확산될 때에는 지금까지와는 좀 양상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자산군별로 차별적이고 좀 일시적인 영향을 이제 주어 왔다면은 이런 무역 전쟁 시나리오 하에서는 글로벌 금리가 좀 더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기조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로 이제 IMF의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 이제 시나리오 분석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시나리오 1은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었고, 미국이 500억 달러 그리고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를 했고, 중국도 이에 대해서 보복을 한 내용이 시나리오 1에 적혀 있고요. 시나리오 2부터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 좀 더 악화된다라고 이렇게 상황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2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미국 측에서도 이제 위협을 했던 내용이긴 한데, 중국산 수입품 2,670억 달러에 대해서 25% 추가로 부과하겠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중국도 보복을 할 거고요. 시나리오 3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서 이제 자동차 쪽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도 이제 발표가, 그러니까 실제 시행된 건 아니고 그러한 위협을 가한 적도 있는데요. 이제 그게 현실화됐을 때가 시나리오 3입니다. 시나리오 4와 5는 심리 악화 그리고 금융 상황 긴축까지 고려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위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건데요. 최악의 상황 시에 GDP가 저만큼 이제 하락을 하고, 여기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GDP 하락분의 어느 정도가 뭐 기대의 경로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 어느 정도가 뭐 교역 부문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지를 이제 분해를 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신뢰 저하 및 금융 불안, 이렇게 노란색하고 빨간색인데, 그 채널에 의한 GDP 하락 효과가 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인 중국과 미국은 초록색 교역 감소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한 편이고요. 네. 그리고 밑에는 이러한 신뢰저하 및 금융불안 경로가 결국 시간을 두고는 좀 사라질 텐데 그러한 효과가 사라지더라도 결국 장기적으로 남는 그 누적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측정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시나리오 1, 초록색은 시나리오 2, 노란색은 시나리오 3를 가정하고 분석을 한 건데요.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0.9% 정도 GDP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중국은 0.6%,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0.5에서 0.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마지막 이슈인데요. 신흥국 금융불안입니다. 신흥국은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2011년에 있었던 그리고 2013년에 있었던 테이퍼 텐트럼 그리고 2015년에 있었던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등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때마다 가장 또 그런 부정적 영향이 컸던 곳인데요. 올해도 좀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미중 간 무역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등도 신흥국 불안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는 규모 면에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중요한 나라인데요. 최근 중국 금융시장을 보시면 주가 하락과 위안화 약세가 상당폭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전년 말 대비로 한 20% 가까이 떨어졌고요. 근데 또 뭐 연 고점 기준으로 하면은 1월 24일이 고점이었는데 한 30% 가까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뭐 한 6.5 정도 내에서 움직이던 것이 지금은 이제 거의 7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절하 폭이 6%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금융시장 불안의 배경으로는 디레버리징 그리고 실물 경기 둔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지속 우려 등이 있습니다. 중국은 2016년 이후에 디레버리징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레버리징이 결국 이제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니까 디레버리징은 이제 거꾸로 이제 부채를 줄이겠다는 건데 그에 따라서 중국의 유동성 지표들의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성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서 중국의 이제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한계 기업 또는 뭐 뉴스에서는 좀비 기업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런 기업들의 부도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한계 기업은 이제 보통 3년 연속 이자 보상 비율이 100을 밑도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것은 이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채 갚지 못한, 그러니까 100을, 이 지표가 100을 이제 하회했을 때는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그 정도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측 구조개혁이라고 써 있는데 거의 디레버리징하고 같은 말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그동안 그 지방정부가 빚을 내고 그 빚낸 돈으로 뭐 생산 설비나 인프라 투자를 해왔죠. 그리고 그런 경쟁이 지방정부 간에 굉장히 격화가 되었고 이제 그러한 힘으로 중국 경제가 고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그걸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 설비 있는 거 다 정리하라라는 이제 지시가 2016년부터 내려와서 그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인프라 투자 증가율을 중심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의 실물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또 현실화되면서 뭐 경상수지가 좀 악화되고 있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미중 무역 분쟁에 좀 영향을 크게 받는 뭐 산업재라든지 뭐 통신, 에너지 분야의 그런 기업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가인데요. 결국 중국이 유동성 공급이나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중국 경제가 이제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성장 방식을 전환하는 그런 뉴노멀화 과정에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결국 그동안 축적된 불균형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경우에 성장률 급락 그리고 뭐 금융 불안 등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될수록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을 제외한 여타 신흥국에 대해서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중국을 제외한 여타 신흥국은 올해 중에 보면은 대내외 취약성이 크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분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위쪽은 이제 대외 부문에 취약한 신흥국, 그리고 밑에 쪽은 밑에 두 개 그래프는 대내 부문에서 취약성을 드러내는 신흥국을 제시했고요. 위에부터 보시면은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CDS 프리미엄이 높은 국가일수록 취약하다라고 하면서 이 보고서에서는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남아공 등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단기 외채 수준이 높고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온 신흥 시장국을 제시했는데요. 터키,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남아공, 나라가 좀 많이 겹치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대내 부문 취약 국가인데 재정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물가 수준이 높은 나라들, 그리고 오른쪽은 물가 수준이 높으면서도 성장률은 낮은 그러한 국가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일한 기관에서 이제 분석을 한 건데요. 주요 신흥국들의 취약성 순위를 이제 최종적으로 매겨본 겁니다. 각 지표를 이제 뭐 가중 평균을 한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이제 좀 가장 취약하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국가들이고, 주로 보시면은 중남미 국가들의 취약국이 몰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거 사례와 현재 신흥국 금융 불안 상황을 비교를 한 자료인데요. 변동성 측면에서 보면 이제 가상금리나 이러한 주요 지표들의 수준과 등락폭이 과거보다는 심하지 않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배경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이 뭐 과거의 테이퍼 텐트럼 때처럼 이렇게 예상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올해 중에는 연준이 계속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불확실성이 높지 않았던 것이 이러한 변동성이 심하지 않은 현상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국가별 상황을 보면은 국가별로는 좀 편차가 좀 큰 편입니다. 앞선 페이지에서도 보셨듯이 주로 좀 특정 나라에 이렇게 몰려 있는 모습이고요. 진행 기간을 보면 근본 불안은 강도는 약하지만 기간 측면에서는 좀 가장 긴 것 같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요, 유럽 금융위
유럽 재정위기가 2011년에 있었는데 이때가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신흥국 금융 불안이. 그리고 테이퍼 텐트럼 때는 약 2개월 정도만 지속이 됐었고 유가 하락기에는 5개월 정도. 그리고 2015년도에 이제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가 있었는데 그때 9개월 정도고 지금은 1월 말부터 해서 금융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거의 이제 10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진행 기간은 좀 긴 편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왼쪽에 주가 하락 정도를 보시면은 주가는 꽤 많이 금년 중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 평균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보면은 유럽 재정위기나 중국 경기 둔화 시기 다음으로 이제 하락률이 높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을 감안해서 월 평균 하락률로 보면은 그 하락률이 가장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금융 불안이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주요 이슈 3가지 모두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런 이슈들 말고도 최근에 제기되는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주가가 결국 어떻게 될 거냐는 논란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은 미국 주가는 이미 10월 달에 추세선을 뚫고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는 이게 이제 기술적인 장기 추세 전환 신호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좀 추세적으로 하락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기관에서는 이거 일시적이다. 뭐 크게 상승하진 않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다시 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등락을 반복할 것이다라고 또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은 미국 경기 상황에 대한 어떤 서베이 결과인데요.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 한 200여 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이 이어질 것 같냐라는 이제 질문을 했고 85%가량의 사람들이 이제 곧 종료될 것 같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인데요. 네, 각종 그 전망 기관들의 전망치를 좀 종합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올해 거의 3%에 가까운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가 좀 줄어들면서 내년부터는 2.5%, 1.9% 이런 식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슈도 국제금융시장에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인데 아무래도 각국에서 포퓰리즘에 대한 지지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각국의 리더십도 좀 스트롱맨을 위주로 좀 재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푸틴, 그다음에 터키 에르도안, 그다음에 또 최근에 브라질의 볼소나로, 이탈리아의 콘테 총리 등등 좀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인데요. 이런 것들이 또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살펴봤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근데 마치면서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좀 경제의 둔화 조짐이 보인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좀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복합적이고 중충적으로 좀 얽혀 있는 상황이다. 요거는 좀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IMF에서는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요인으로 대표적으로 드는 게 금융 긴축,
이게 이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를 뜻하는데요.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무역 갈등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를 했고, 또 OECD 같은 경우에도 향후 수년간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무역 분쟁이 세계 경제의 최대 위협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오늘 좀 리스크 요인만 좀 말씀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안한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경제 성장률만 보면은 성장률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잠재 성장률을 모든 국가에서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 경기가 다소 좋았던 점, 그걸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